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 시간에는 제3장 실업의 재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0페이지입니다. 자, 이 3장에서는 실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업에 따라, 이제 실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업에 따라서 각각의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절인 실업의 이론과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개념과 경제적 정의에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인구 트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 혹은 15세 이상 인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비노동 인구죠. 비노동 인구.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를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자,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업자란 소득, 이익,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가족 종사자로서, 그렇죠. 취업자를 다시 나누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지는 거죠. 그랬을 때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그 다음에 무급 가족 종사자 해서, 그 다음에 일시 휴직자, 이런 사람들이 취업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실업자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업자란 사람들이 일할 능력과 아울러 일하라는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를 뺀 인구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 트리는 여러분들 아주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구 트리는 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종류. 실업은 자발적 실업도 있고 비자발적 실업도 있다. 말 그대로 자발적 실업은 본인이 조금 실업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실업에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마찰적 실업은 마찰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마찰이나 구인과 구직의 어떤 시기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발생하는 실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 실업은 첫 번째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는데, 마찰적 실업은 말 그대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뭐 자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타의적이든 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시죠. 탐색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업자죠. 실업자 입장에서 자, 본인이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자리가 딱 생겨서 거기에 지원해서 또 나를 뽑아준다. 그러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실업 기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도 지금 나온 게 아니야. 나중에 나온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을 여러 가지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하다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한 후부터 다른 회사 들어갈 때까지, 입사할 때까지 발생하는 실업. 요때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네.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 마찰적 실업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은 이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탐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구인구직 정보죠. 구인구직 정보가 굉장히 세상에 존재하는, 한국에 존재하는 구인구직 정보를 내가 모두 다 찾아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아주 쉽게 내가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조금 그 실업 기간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줄어들겠죠.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찾는 활동 기간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탐색 기간이. 그럼 실업이 줄겠죠.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구인구직 전산망 확충이나 정보 제공 활성화라는 거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구인구직 전산망 확충.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구인구직 정보죠. 정보 제공이 활성화돼야 된다. 예, 두 번째는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인구직 시스템 효율성이 제고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왕 제공되는 거 좀 제대로 된 정보, 그 다음에 뭐 지역적으로 혹은 뭐 직종, 뭐 자격증 등등등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직업에 있어서 고용 실태가 점점점 늘어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기 힘들다든가 혹은 어떤 것들은 뭐 쇠퇴하는 직업이라서 들어가면 뭐 나중에 거기서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직업을 탐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퇴직 예고제를 시행해 주라는 거죠. 왜? 기업에서 미리 내보낼 사람들은 미리 알려주면 나오기 전부터 구직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직한 다음부터 구직 활동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있을 동안에 재직 기간 동안에 알아볼 수 있는데 훨씬 더
실업 기간을 줄이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서 마찰적 실업을 좀 줄여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기적 실업입니다. 말 그대로 불경기에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주로 불경기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반적인 소비예요. 소비. 여러분들 불경기에 소비를 줄이잖아요. 그죠? 소비가 급감하면서 상품 판매가 줄어들므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를 줄이는 거야. 노동 수요를 줄이거나 중지시키는 거죠. 중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업이야.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불러. 예, 이제 탐색적 실업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수요 부족 실업. 무슨 수요 부족이야? 노동 수요 부족인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노동 수요든 상품 수요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안 팔려. 덜 산다라는 거죠. 노동 수요도 덜 사고 상품 수요도 덜 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는 뭐 기업에서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라든가 세율 인하라든가 통화량 증가 같은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뉴딜 정책이 그런 것들이죠. 그 SOC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SOC라는 것은 국가 기관 산업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예전에 30년대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댐을 건설한다든가 혹은 뭐 도로를 혹은 철도를 건설한다든가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국가에서 이제 돈을 써서 만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그런 기관 산업에 투자한 거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다시 소비를 일으킬 때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소비가 촉진되면 생산 활동을 증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다시 뽑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회복시켰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래서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네. 그 다음에 기업의 교대 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서 일자리 나눔 정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요즘 들어서 이제 자주 되는 게 시간 선택제라는 거죠. 시간 선택제 일자리. 물론 자발적으로 내가 8시간 일하던 사람이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을 한다든가 뭐 육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 하루에 4시간만 일할래요. 나머지 4시간은 다른 사람 고용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4시간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뭐 김계동이라는 사람을 4시간짜리 하나 더 고용하면 한 사람, 홍길동이가 8시간 하던 것을 2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한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는데 8시간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거죠. 4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오전 4시간 하게 하고 오후 4시간 하게 해서. 그래서 그러면 두 자리에 일자리 생기는 거죠. 어쨌든 시간제인데 그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자리 나눔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가 모자라니까 조금씩 일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실업을 극복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런 일자리보다는 이러한 두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기 활성화라든가 정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경기적 실업에는 맞는 대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말 그대로 산업 구조가 변하는데 산업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근로자는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로자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되는 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은 산업은 급속하게 변하는데 근로자가 이에 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구조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기업을 칭해서 그런데 삼천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삼천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천리는 자전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삼천리 자전거 말고 삼천리 도시가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시가스 삼천리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삼천리가 사실은 석탄을 캐던 회사예요. 예, 탄광업을 하던 회사죠. 석탄을 캐서 연탄을 만들어서 내다 판던 그런 회사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석탄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기 전에 이제 미리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갈 수가 없겠구나. 다른 곳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천리의 이제 그 경영진들이 석탄에서 도시가스로 이제 눈을 돌린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있던 근로자들, 광부분들이 이분들을 어차피 이제 석탄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광산이 그럼 이 사람들은 다 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고시키지 않고 도시가스 기사로 만들고 싶어서 보내고자 하는데 근데 도시가스 기사로 광부하시던 분들이 하실 수 있나요? 예,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순응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실업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썼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표현하면 산업의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혹은 기계를 도입하거나 혹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럴 때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부를 일부 예를 들어서 100명의 광부가 있었다. 물론 한 10%는 이쪽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겠었겠죠. 근데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돼요? 해고되는 거죠. 왜? 탄광을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대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직업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직업교육이. 그래서 이분들의 대책은 직업전환교육이죠. 직업교육.
그래서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어떤 그 다른 곳으로 그 기술을 익혀서 진입할 수 있도록, 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이주에 대한 보조금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광부를 다시 예를 들어 보면 주로 이제 강원도 사북이라든가 태백 혹은 뭐 정선 뭐 이런 데에 그 탄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 석탄업이 다 이제 사양산업이 돼서 다 문을 닫았죠. 그러면 여기서 살던 광부들이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취업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지대가 많이 몰려있는 데 와가지고 생산직으로라도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전했던 데가 안산입니다. 안산의 공단이 크게 예전에 생성되다 보니까 안산 지역으로 옮겨오셔가지고 생산직으로 취업하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주 보조금 지급과 같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대한 다른이 아니고 따른입니다. 인력 수급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양산업이 될 것 같으면 그쪽에 사람을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쪽에 집어넣지 말고 차라리 새로운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그런 쪽으로 사람을 많이 집어넣으라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절적 실업. 계절적 실업은 말 그대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농부가 겨울에는 어떻게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은 이제 사계절 농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예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겨울에는 그냥 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계절적인 실업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데서 발생하냐면 건설업, 그 다음에 관광업 뭐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하죠.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보세요. 그러면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어떤 그런 튜브를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캠핑 용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름 그 한철 장사잖아요. 그 외에는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관광업, 건설업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계절적 실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농업 같은 그런 거죠. 비닐하우스 보급을 확대한다든가 특화작물의 기술 보급 등을 통해서 농해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를 확보해서 알려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뭐 해수욕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다른 여름에 일했던 거를 가을에 일할 수 있는 데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또 가을이 끝나면 겨울에 일할 수 있는 데를 소개시켜 주고 스키장이나 뭐 이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구인처를 개발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계절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잠재적 실업인데요. 잠재적 실업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취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자,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 실업이었기 때문에 네 가지 실업은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굳이 뭐 필기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4년제를 졸업했어요. 근데 뭐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계속 낙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취업 재수를 하면서 당분간은 편의점 가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혹은 뭐 이럴 수도 그죠? 그러면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실업자예요? 취업자예요? 통계적으로는 취업자입니다. 취업자요. 실업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업자 통계는 안 잡히죠. 안 잡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기업에 채용이 되면 이 자리는 언제든지 예? 퇴사하고 이쪽으로 옮겨갈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잠재적 실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이게 실업자가 아닙니다. 사회 현상적으로 실업자인 거죠. 사회 현상적으로. 예. 그러한 상황을 잠재적 실업이라.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취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업하여 귀농한 영세 농민, 도시 영세 영업 종사자 등 일반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취업 기회가 없어 저소득과 저생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열악한 취업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취업하고 있다 그랬잖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 실업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실업은 말 그대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거를 기계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게 기술적 실업입니다. 예. 다음은 필립스 곡선과 베버리지 곡선의 이해다. 예. 실업에 관련된 곡선인데요. 자,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다 우리 교재 이제 244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필립스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이론인데요. 어떤 거냐면 물가와 실업률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저게 명목임금 상승률이었었어요. 그래서 명목임금을 높이 주는 해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하겠다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줄더래요. 근데 실업자가 주는 거죠. 실업자가. 근데 명목임금을 낮췄더니 너도 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빠져나가서 반대해야 되겠죠. 이건 실업률이 낮아진 거고 여기서는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명목임금과 같이 가는 게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거죠. 명목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명목임금이 떨어지면 물가도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물가 상승률로 대체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곡선이냐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실행할 때 물가와 실업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물가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실업률은 낮아요. 예? 근데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업률과 물가라는 걸 두 가지를 잡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깨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 깨졌었냐면 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할 때, 그때 물가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실업률도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올라갔던 적이. 그래서 이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맞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봤을 때 경제정책을 집행할 때 참고적으로 보지, 지금 이제 완전히 이거를 100% 이것만 갖고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교재를 보면 24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명목임금 상승률의 변화율과 실업수준을 관련시킨다.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라는 거죠. 필립스 곡선은.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은 상충 관계,
반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과 이윤은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지만 가격 인플레이션율이 임금 인플레이션율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성과 이윤이 보통 임금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과 이윤은 필립스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으면 실업률이 주는, 그 다음에 이윤이 높으면 실업률도 줄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반대가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노동협약은 필립스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인플레와 실업의 상충관계를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협약이, 단체협약이 필립스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인플레와 실업의 상충관계를 향상시킨대, 줄여준다라는 거죠. 물가도 조금 잡으면서 실업률도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혹은 명목임금 상승과 실업률의 여기에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베버리지 곡선은 이것도 실업과 관계된 곡선인데요. 이거는 결혼이 아니고 결원입니다. 결혼과 그 다음에 공석, 실업, 이것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예요. 결혼은 결국 공석이죠. 공석. 뽑아야 되는데 아직 못 뽑고 있는 자리가 결원이에요. 결원. 그래서 결혼이 높으면 실업률도 낮아지겠죠. 당연하겠죠. 뽑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들어갈 자리가 많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실업률도 줄겠죠. 근데 결혼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 실업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점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A점은 결혼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업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B점에 있다 그러면 B점은 뭐예요? 결혼은 작은 거고 실업은 높은 거죠. 이렇게 반대 관계에 있는데, 자, 요 축으로부터 45도 각도로 해서 봤을 때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조적 실업이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는. 구조적 실업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였어요? 삼천리 예를 들었었죠. 삼천리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삼천리 광부가 도시가스 기사가 돼야 되는데 못 돼서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공석은 있던 거야. 공석. 결혼은 있는데 그래도 발생했던 실업이란 말이에요. 구조적 실업이. 그러다 보니까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구조적 실업인지 마찰적 실업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도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그 빈자리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인구직 정보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결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있고 실업도 있는 상태에서, 실업자도 있는 상태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건 마찰적 실업도 있고 구조적 실업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만 봐가지고는 구조적 실업이 큰지 마찰적 실업이 있는지 그걸 쉽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현재의 실업자에서 현재의 결혼 수를 뺀 것이다.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 노동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적게 발생할 때는. 노동 공급은 커요. 근데 노동 수요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부족한 만큼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수요 부족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요 부족 실업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그래프에서 현재 실업자에서 결혼수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실업.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점에 있는 거를 봅시다. 그러면 결혼이 100짜리고 예를 들어서 실업이 10짜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업이 10이었었죠? 10이고 결혼이 100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90이에요. 수요 부족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90짜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요점을 볼까요? 실업자는 100이에요. 100인데 결혼은 10짜리다. 그러면 반대로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전 자리는 실업이 뭐라 했습니까? 실업이 100이고 결혼이 10이라 그랬죠. 그러면 90짜리예요. 수요가 부족한 게 지금 90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 많이 왔는데 모자란다라는 거죠.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노동 수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실업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오히려 뽑을 자리가 더 많은 거야. 실업자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인 거야. 수요 부족한 게. 부족한 게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90짜리를 더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뽑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